수행자의 수행자 히말라야 산등성이를 시가마 돌면서 나오는 매끄러드 간지의 가파른 언덕에 서면은 티베트 수행자들이 장기간 기간한 오두막이나 외딴 동굴을 반결할지도 모른다. 1992년 리치와 클리프 세런을 비롯한 용감한 과학자 팀이 그런 오두막과 동굴을 향해서 여행을 떠났다. 그것에 거처하는 수행자의 뇌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과학자들은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히말라야 기슭의 산간 마을에 있는 매끄러워드 간지에 사흘이나 걸려서 도착했다. 그들이 달라이라마의 형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그곳에서 수행자들의 상간된 신청까지 장비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재정비 신가를 가졌다. 당신은 뇌 측정을 하려면 뇌파 검사 전극의 증폭기, 컴퓨터 모니터, 비디오 녹화기는 물론이고 배터리와 발전기까지 다 필요했다. 오늘 봐도 훨씬 덩치가 큰 장비들은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했다. 그 장비들을 보호하려고 단단한 케이스에 담아서 여행하는 연구자들은 괴짱 락 밴드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집중 수련 중인 수행자들은 가능한 외딴 것을 어려진 것을 찾아서 수련 장소를 삼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생해가면서 수행자들이 있는 곳까지 측정 기구들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 달라이라마는 그 수행자들의 마음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인 로종의 대가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최상의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달라이라마는 수행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주고 자신의 일을 돕는 승리 한 명을 보내 수행자들이 실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수행자들이 머무는 저수에 도착한 과학자들은 달라이라마의 편지를 보여주며 명상을 하는 동안에 뇌를 분석하게 해달라고 통역가를 통해서 부탁했다. 그러나 수행자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은 무척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떤 수행자들은 그들이 측정하고 싶어하는 수리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몇몇 수행자는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로 측정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몇몇 수행자는 어쩌면 한때 달라이라마가 보낸 비슷한 편지에 설득당해서 은신처를 떠났던 다른 수행자의 소식을 접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심장의 온도를 마음대로 올리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나먼 미국 땅에 있는 한 대학으로 떠났었다. 하지만은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세상을 떠났는데 미국에서 받은 실험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들었다. 수행자 대부분은 과학에 대해서 잘 몰랐고 현대 서구 문화에서 과학이 자처하는 역할도 알지 못했다. 더구나 이번 원정에서 연구팀이 만난 8명의 수행자 중에 실제 컴퓨터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수행자 중에서 일부는 그 이상한 기계들이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신용론을 펼쳤다. 측정치가 수행자들이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거나 수행자들의 내가 어떤 과학적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일부 사람들은 수행자들의 방법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수행자들은 그렇게 되면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낙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어쨌든 이 과학적인 탐험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데이트는 고사하고 협조조차 얻지 못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과학연구팀이 헛수고만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 탐험은 많은 교훈을 주었고 더 현실적인 연구 방법을 실질적으로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은 그들이 오래만 한다면 명성가들이 장비가 있는 곳으로 특히 내 연구소로 데려오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교훈은 이렇게 숙련된 명성가들에 대해서 연구가 얼마 안 된다는 점, 명성가들이 의도적으로 했던 것에 응거한다는 점, 과학적인 시도에 친숙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것 외에 특별한 도전들이 있다는 것, 수행자들이 내면의 기술에 통달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따지면 세계 순위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 스포츠에서는 높은 수준에 오를 순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 명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수행자들의 무관심 목록에는 과학적인 측정으로 자신의 내면 성취를 보여주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개인적인 자부심도 들어간다.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전망은 어두워 보였다. 과학자이자 승려
프랑스 파스텔 연구소에서 분자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마티오 리카르는 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와 자코브의 지도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박사 후 연구 시절에 전도 유망한 과학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곳저곳의 수련 센터와 사원 운동지에서 생활했다. 마티오는 우리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우리처럼 마음과 삶 연구소가 조직한 달라이라마와 여러 과학자 집단 간의 대화에 자주 참여했다. 대화에서 거론되는 주제가 무엇이든 마티오는 불교적인 견해를 밝혔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대화가 오갔던 날 달라이라마가 리츠의 명성을 엄격히 연구하고 평가해 세계적으로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달라이라마의 그러한 요구는 리츠뿐 아니라 마티오에게도 강한 감명을 주었다. 마티오는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티오는 승려 최초로 자기가 직접 연구의 대상이 되겠다며 리츠의 연구실에 찾아왔다. 연구실에 며칠을 보내며 피험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자로서 뒤이어 찾아올 다른 수행자들에게 적용할 연구 계획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네팔과 부탄에서 수도승으로 지내던 시절 마티오는 딜고 켄체 린포체의 개인 수행인이었다. 딜고 켄체 린포체는 20세기 가장 존경받았던 티베트 절신 명상 대가 중에 한 명이다. 달라이라마를 포함해서 티베트를 떠나서 망명생활을 하는 많은 라마성의 개인 지도를 받으려고 찾아오곤 했다. 이런 까닭에 마티오는 티베트 명성의 중심부에 있었다. 마티오는 그들에게 지구반 바퀴를 돌아서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를 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확신시켰다. 티베트 라마와 수행자들은 서방 세계를 보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었다. 게다가 외국 문화의 귀한 음식과 습관을 감내해야 할 터였다. 물론 모집된 사람 중에서는 서양에서 가르침을 펼친 적이 있고 서양의 문화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국 땅으로 가는 여정도 모이는 과학자들의 이상한 의식 절차가 있었다. 수행자들 눈에는 완전히 생경해 보이는 것들이었다. 히말라야 언론지에 익숙한 사람들의 이해에 틀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수행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중요한 요소는 마티오가 그들의 노력이 가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켜준 점이었다. 그들이 가치 있음이라는 명성을 향상시켜주거나 자긍심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마티오가 이해했던 것처럼 수행자들을 추동할 수 있는 동기는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연민심이었다. 마티는 수행자들의 동기를 강조해서 설명했다. 과학적인 증거가 이런 수련법들의 효과를 뒷받침해준다면 소금문화에서 그 수련법을 받아들인 데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수행자들은 기꺼이 이 일에 헌신했다. 마티오가 열정적으로 수행자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덕분에 당시에 가장 숙련된 명상가 21명이 리츠의 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구실로 왔다. 이렇게 나머지 14명은 티베트 절신으로 인도와 네팔을 떠나서 위스콘신으로 날아왔다.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이라 분자 생물학을 전공한 마티오는 과학적인 방법과 엄격함과 규칙들이 생소하지 않았다. 그는 첫 실험 대상인 자신을 분사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설계하는 기획 연구에 참여했다. 첫 실험 지원자이자 공동 설계자인 마티오는 자신의 고안에 일조했던 바로 그 과학적인 계획을 시험해 보았다. 과학 역사상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연구자들이 자신의 실험에서 첫 번째 연구 대상이 되는 일이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람들을 미지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어떻게 마음을 훈련시키고 뇌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만한 한 가지가 있어서였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한 사람의 내적 경험으로 지극히 사적인 것이었다. 반면에 그 대상을 측정하는 도구는 생물학적인 현실에 대해 객관적인 측정지를 내어놓을 뿐 내면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내면 평가는 1인칭 시점의 연구가 필요하고 측정은 3인칭 시점의 보고서로 이루어진다. 1인칭과 3인칭 시점 사이의 격차를 좁히자는 생각은 마음과 삶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인 프란시스코 바릴라에게서 나왔다. 바릴라는 학술적인 저서에서 1인칭, 3인칭
연구의 주제 전문가 시점인 2인칭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들은 마음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데이터를 생산해야 했다. 마티오는 바로 그 주제의 전문가이자 잘 훈련된 마음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리치 연구에 여러모로 도움을 줬다. 예를 들어서 리치는 다양한 종류의 명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시각화가든지 심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때 마티오가 리치와 동료들에게 명성가들은 특정한 심성을 떠올리면 동시에 그 결부된 특별한 감정 상태를 경험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예컨대 타라보살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자의심과 연민심이 함께 녹아 있는 감정 상태가 소환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조언은 리치 연구팀이 내과의 하향식 규범을 따르려던 기존의 방침을 버리고 실험계획의 세세한 부분을 마티오와 함께 설계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마티오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기 훨씬 전에도 우리는 경험적인 실험에 대한 가설을 만들기 위해 명성에 몰두함으로써 이미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오늘날 과학은 이러한 접근법을 근거 이론이라고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기초에서 대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나가면서 탐색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연구의 대상이 사람의 마음과 뇌에 숨어있어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미지의 세계는 다름없을 때 필요하다. 이런 사적인 영역에 마티오 같은 전문가를 두게 되면 그저 어림짐작으로 끝나게 될 연구의 방법론적인 정밀성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가야겠다. 1980년대 리치가 뉴욕州立대학교 거쳐서 캠퍼스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대는 뉴욕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때였다. 우리는 어떤 유능한 명성가 한 명을 대상으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고인카의 스승이기도 한 우바킨의 제자였다. 그는 스스로 명성 지도자가 된 사람으로 미얀마 명성의 마지막 단계인 열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명성가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그 상태의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고 싶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연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당시 영국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던 혈중 콜티솔 수치를 측정하는 것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수치를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코르티솔 연구자에게 연구실을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열반과 코르티솔 사이에 관련성에 따른 강력한 가설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런데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하려면 한쪽에서만 보이는 거울 건너편의 명상가를 편하게 있게 한 뒤에 정맥 주사기로 1시간마다 혈액을 채취해야 했다. 리치와 리는 다른 과학자 2명과 교대하며 24시간 내내 실험을 진행했다. 그 명성가는 며칠 동안에 여러 차례 버튼을 눌러서 자신이 열반에 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콜티솔 수치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콜티솔 수치와 열반은 서로 무관했다. 게다가 우리는 내 측정도 했는데 역시 오늘날의 수준으로 봤을 때 그다지 적절한 측정법이 아니었다. 말이 내 측정이지 실은 원시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는 처음으로 먼 길을 걸어온 셈이다. 명성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달락이라마는 눈을 반짝이며 대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언젠가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과 연구를 하는 사람 이 한 사람, 즉 동일한 인물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먹기에 염두에 둬서 그랬는지 달락이라마는 에모리 대학교에 연구자들이 권하여 티베트어로 강의하는 과학 강의를 수도원 승려들의 학과목으로 넣게 했다. 대단히 급진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 변화가 600년 만에 일어난 것이다. 삶의 기쁨. 2002년 9월 어느 서늘한 아침 티베트 승려가 위스콘신 메디슨의 공항에 도착했다. 그 승려는 11,000km나 떨어진 네팔 카트만두 변두리 산 꼭대기에 자리한 수도원에서 왔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비행기로 18시간이 걸렸는데 10개의 시간들을 거치다 보니 날짜로는 사흘이 걸렸다. 리치는 1995년 마음의 삶연구소 주관으로 다람살라에서 열린 부정적인 감정을 주제로 한 모임에서 그 승리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데인 카운티 공항에서 황금색과 진홍색으로 된 승복을 입고 삭발한 사람은 그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민규로는 하룻밤을 쉬고 나서 연구실의 이지실로 안내받았다. 스파게티 면 같은 전선들이 달린 샤워 모자가 있는 이지실은 흡사 초현실주의 예술작품 같았다. 특별히 설계된 샤워 모자에는 256개의 얇은 전선이 달려 있었고 각각 두피에 부착된 센서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장치는 센서도 비의 밀착 여부에 따라서 성능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 정기적인 활동에 관한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은 잡음이나 낮 잡아내는 안테나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 연구자의 기술자가 민규르의 두피에 각각의 센서를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면서 민규르에게 15분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삭발한 승려의 머리는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된 탓에 머리카락으로 보호받는 두피보다 더 두껍고 더 딱딱했다. 결국 두꺼운 두피를 통해서 측정값을 낼 수 있도록 전극을 단널히 연결하는 일이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보통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면 비음자는 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부심을 내곤 한다. 그러나 민구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동요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 되돌아보며 잔뜩 긴장했던 연구실 기술자와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마음을 놓았다. 자, 이런 민규르가 존재의 편안함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느긋하게 센서들이 두피에 확실하게 밀착되도록 하고 이렇게 연민심처럼 소프트한 저의 리치는 이 실험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었다. 리치를 위해서 명성을 하는 연구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몇 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 말이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도 리치와 동료들은 과학과 수행을 둘 다 알고 있는 마티의 조언을 따랐다. 마티는 그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훈련은 민규르 같은 수행가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검사를 받는 숙련된 명상가는 민규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리치와 동료들은 자신이 없었고 초조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신권신대학교의 불교학자 존 돈이 통역을 맡아주었다. 과학에 관심이 많고 인문 지식이 풍부했고 티베트어도 요청한 매우 드문 사람. 그래서 민규르가 명상을 시작하자마자 그의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보여주는 컴퓨터 모니터 위에 엄청난 전기 활동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모두 민규르가 움직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움직임으로 인한 잡음은 이 지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다. 뇌파 검사기는 내 세상체에 일어난 전기 활동의 파형을 기록한다. 그런데 몸을 움직여서 센서를 잡아당기면 측정치가 접목되어서 뇌파처럼 보이는 거대한 봉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분석 과정에서 이런 잡음을 걸러내야만 한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폭발적인 뇌파 신호는 민규르가 명상을 하는 내내 지속되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민규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게다가 모니터상의 봉우리들은 휴식 상태에서 줄어들긴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도 그가 몸을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또다시 명상을 시작하라고 알림이 울렸고 통지실에 있던 4명의 연구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존돈 명상을 시작하라고 티베트로 전달했고 연구원들의 침묵 속에서 이지 모니터와 민규르가 수련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번갈아가며 주시했다. 곧바로 전기 신호의 극적인 폭발이 또 일어났다. 민규르는 완벽한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휴식기에 있다가 명상에 들어갔지만 그의 자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모니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뇌파의 급증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규르가 연민 명상을 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마다 이 패턴이 반복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전까지 연구실에서 관절되기 없는 심한 어떤 것이 보였다. 이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신경과학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목격했음을 예감했다. 이 실험에 대한 소식은 과학계에 대해 일대의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해당 실험 결과를 보고한 논문은 11,000회 이상 인용이 되었다. 과학계가 이 발견에 주목한 것이다. 날아가는 기회. 이렇게 대단한 민규르 림포체에 대한 놀라운 정보가 과학계에 알려지자 하버드 대학교의 어느 유명한 인지과학자 그를 초대했다. 민규르는 그곳에 2가지 실험을 행했다. 한 실험에서는 정교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실험에서는 그가 초감각적인 지각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검사했다. 인지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에서 민규르가 특별한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규르의 통역사는 지시사항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실험 시간이 길고 대상자에게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민규르의 명상기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통역사가 볼 때는 민규르 같은 스승을 대하는 티베트의 규범에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행위였다.
그럼에도 민기로는 실험 내내 평소 수행자의 모습이라 저는 좋은 기분을 유지했다. 민기는 인재과학자의 연구실에서 하루를 보냈지만 결국 두 가지 실험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를 못했다. 민기의 실험 결과는 그 연구실의 평소 실험 대상이었던 대학교 2학년 학생들보다 나을 바가 없었다. 사실 민기는 수련을 시작한 초창기 이후에 오랫동안 시각화 수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명상법도 진화했다. 민기의 현재 수련은 그리고 친절함으로 드러나는 지속적인 열린 현존 방법은 특정한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내기보다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기를 권장한다. 실제로 민기의 수련을 보면 어떤 이미지와 거기에 동반되는 감정을 의도적으로 생성하는 것과 정반대다. 따라서 시각화를 위해서는 아마도 그가 수련하는 방법을 반대로 사용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민기의 시각적인 기억을 위한 헤라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초감각적인 지각에 관해서 민기는 자신이 그런 비범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 그가 속한 전통의 문헌들은 그런 능력에 매료되면 명상의 일할 수는 막다른 곳에 도달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비밀은 없었다. 아무도 민기로에게 묻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의식마음 명상순에 대해서 최근 연구의 역설적인 상황에 맞춰졌던 것이다. 명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연구하는지 너무 모른다. 보통 인지신경과학에서는 시험자가 연구자가 설계한 실험 계획에 따르게 된다. 그런데 연구자는 그런 설계를 할 때 시험자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 편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자들은 실험의 목적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연구자들이 가설 및 선행 연구에서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시험자가 연구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전통적인 과학의 태도 탓에 이전의 일반 측정 연구에서 대인 가르치가 실패했던 것처럼 초감각적인 지각과 관련해서 민기로의 실제 능력을 실험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두 실험 모두 1인칭과 3인칭의 괴리로 인해서 명상가들은 놀라운 강점을 오판했다. 생각해보니 니클라우스 같은 전설적인 골프 선수의 기량을 테스트하겠다며 농구 골대에 자유투를 던지게 한 셈이다. 그러니까 너무 실험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신경상의 역량이라. 민기를 어리쳐 연구실에 갔던 때를 되돌아보자. 내 활동을 3차원으로 보내주는 fMRI로 민기에게 또 다른 검사를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fMRI로 뇌의 전기활동을 조작하는 이지를 보완할 수 있다. 이지는 해상도가 높은 반면에 fMRI는 해상도가 더 높다. 이지는 뇌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주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뇌의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여주지 못한다. 민기는 이 검사를 받으면서 연민형성 명상을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 이번에도 역시 통제실을 지켜보고 있던 리츠와 나머지 연구자들은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민기의 공감이라가 휴식기에 비해서 700%, 800%까지 더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상승의 과학자들은 어리둥절했다. 이처럼 강한 활성은 그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뇌전증 간절 발작이었다. 하지만 뇌전증의 경우에는 이런 상태가 1분이 아니라 몇 초 동안에 잠깐 지속될 뿐, 게다가 그때 뇌는 발작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데 반해 민기로는 뇌 활동을 의도로 통제할 수 있어 아주 대조적이었다. 리츠의 연구팀이 민기로의 명상수련 역사를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민기로는 명상신동이었다. 첫 실험 당시 민기로의 총 수련 시간은 62,000시간. 그는 명상 전문가 집안에서 성장했다. 형제인 총리 림포체, 그리고 이복 형제인 체키 림포체, 또 초콜링 림포체 모두 명상의 대거로 알려져 있었다. 아버지 우르겐 림포체는 티베트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 내면에 기술에 통달한 몇 안 되는 살아있는 대가로서 티베트 공동체에서 널리 존경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중국어 침략으로 티베트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민기로는 42년의 생애정에서 10년이나 집중수련을 했지만은 툴쿠 우르게는 평생 20년 이상 집중수련을 해왔다고 한다. 민기의 할아버지 툴쿠 우르게의 아버지는 30년 이상 집중수련을 했다고 전해진다. 민기는 어린 시절 동굴에서 명상하는 수행자를 흉내내는 것을 좋아했다.
13살이 됐을 때 3년 집중 수련을 하는데 비슷한 수련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10년 이상 빠른 것이었다. 그리고 집중 수련이 끝날 즈음에 명상수행의 능수함을 인정받아 다음에 열린 집중 수련의 지도자로 참정할 수 있었다. 방랑제의 기간이라 2016년 6월 민규르 림보치는 리치 연구실에서 다시 방문했다. 몇 년 전 민규르가 다시 3년간 집중수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세 번째 집중수련이었다. 그런데 그의 방식이 매우 놀라웠다. 신분증만 챙긴 채 인도 다가의 수도원에서 사라져버린 수행을 한 명. 어린 기간 방랑하면서 민규르는 겨울에도 인도 병원에서 고행자로 지냈고 그렇게 방랑하는 동안에 민규르는 자신의 근황을 외부 세계에 알리지 않았다. 덥슬한 수염, 머리도 길었지만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2015년 11월 어느 날 민규르는 침묵을 지키며 방랑자로 지냈던 4년 반의 시간을 끝내고 갑자기 부다가의 수도원에 다시 나타났다. 리치는 그 소식을 듣고는 같은 해 12월 다시 인도를 방문해서 만났다. 그 후에 몇 개월이 지나고 민규르는 미국에서 가르침을 펼치던 중에서 메디슨에 잠시 들러 리치 집에 머물렀다. 그가 MRI실에 들어서자 연구실의 기술자가 지난번 스캔에서 들어갔을 때도 제가 담당 기술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정하게 맞이했다. 민규르는 환한 미소로 하답했다. 기회가 준비되길 기다리는 동안에 민규르는 리치 연구실의 또 다른 일원인 인도 하이데라바드 출신의 과학자와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제 스캔에 들어가도 좋다는 신호를 받은 민규르는 샌들을 벗고 MRI 스캔에 누웠다. MRI 기술자는 그의 머리를 요람 모양 받침대에 끈으로 묶었다. 이렇게 해서 민규르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에 측정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다. 우리는 모니터로 내 주름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도관에서 변화와 민규르에 대해서 변화를 비교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터였다. 민규르가 집중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자 세계의 많은 연구소에서 그의 뇌를 검사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민규르는 모두 거절했다. 이러다가 계속 피해자로 지내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리치와 동료들에게 뇌 스캔을 허락한 것은 그들이 지난번 스캔에서 얻은 정단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뇌가 특이하게 변하는 방식을 분석해낼 수 있으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리치의 연구팀은 2002년 처음으로 민규르의 뇌를 촬영, 그리고 2010년에 두 번째로, 2010년에 세 번째로 이 세 번의 검사를 통해서 연구팀은 나이에 따른 뇌의 분자 조직 부위와 해백질의 밀도가 어떻게 감소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해백질의 밀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구정에서 보았듯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수 있다. 고형성도 MRI 기술이 나오자 과학자들은 해부학적인 표지를 이용해서 뇌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었다. 자,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현재 민규르의 뇌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일련의 스캔 데이터는 아직 처리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하지만 정량적인 해부학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이미 어떤 명확한 패턴을 발견하고 있다. 민규르의 뇌를 같은 연령대의 표준적인 뇌와 비교하면 민규르는 100번 수위수로 99번째에 해당한다. 실제 나이가 민규르와 동일한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의 나이와 성별이 같은 100명 중에서 가장 어린 뇌의 소유자다. 민규르가 방랑자 생활을 하면서 집중 수련을 한 후에 뇌에 일어나는 변화를 대중과 비교해보면 민규르의 뇌는 분명히 더 느리게 노화하고 있었다. 당시 민규르의 실제 나이는 41세였지만 뇌는 33세인 사람의 뇌에 가까웠다. 이처럼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변성된 특성의 토대인 신경가소성의 가능성을 보게 해준다. 민규르가 방랑자로 지내던 몇 년 동안의 총수련 시간을 계산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민규르의 리치 연구를 떼서 따라서 보다 설득력이 있으려면 민규르 같은 수준의 더 많은 성능된 명상관들에서 지속적인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정리해보면 처음엔 리치 연구팀도 숙련된 수행자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생물학 박사 학위가 있는 숙련된 수행자 마티유 리카르가 수행 동료들에게 명상 연구 참여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고 그런 연유로 총 21명의 수행자가 협조하여 나섰다. 마티유는 리치의 연구팀의 혁신적인 공동연구에 참여하며 실험 설계를 도왔다. 마티유 다음으로 리치의 연구실에 온 수행자는 민규르 림포체였다. 민규르는 평생 수련 시간이 마티유보다 더 길어서 당시 62,000시간에 달했다. 이 예지를 이용해서 실험에서 연민 명상을 하는 동안에
민규리 내에서 정기활동이 급증했다. fMRI 영상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민규리의 공감회로는 휴식기에 비해서 700%, 800%까지 증가했다. 그리고 4년 반 동안 방랑자 생활하며 집중수련을 한 후에는 뇌의 노화 속도가 느려져서 실제 나이가 44세임에도 33세의 표준적인 뇌와 유사했다. 내가 아주 젊어졌다 그 말이네요.